미키 7, 챕터 9. 메인 로크 쪽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샬이 보였고 생명공학부의 듀건과 경비대원 한 무리도 보였다. 베르토와 나샤도 옆에 서 있었다. 베르토가 고개를 숙여 나샤의 얼굴에 바짝 붙어 짧게 무슨 말을 건넸고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기요, 무슨 일이죠? 내가 말했다. 마샬이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한번 보게. 그가 로크 위쪽에 달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바깥쪽 문은 닫혀 있었다. 한쪽 구석에 사람 모양 같은 검은 자국이 움푹 패여 있었다. 젠장.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다. 검게 그을린 철판을 자세히 보니 로크 바닥에 지름이 2m쯤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닥이 어떻게 된 거죠? 없어졌어. 갤러어가 로크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뭔가가 바닥을 뚫고 들어와 뜯어냈지. 듀건이 말했다. 갤러허? 구석에 있는 저 덩어리 말이야? 마샬이 말했다. 그렇네. 저게 갤러헐세. 머더오를 발동할 수밖에 없었네. 내 입이 떡 벌어졌다. 승무원이 있는 메인 로크에 플라즈마를 쏘셨다는 건가요? 마샬이 말했다. 우리가 그런 거지. 갤러어는 출혈 과정에서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어.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놈에게 왼쪽 다리를 거의 잃은 거지. 보안 경계선의 안전을 관리하는 AI가 내린 결정이고 내가 그걸 탓할 수는 없네. 도매 침입자를 들일 수는 없으니까. 나는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베르토가 말했다. 크리퍼였어. 적어도 두세 놈이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어떻게... 확실히 아래턱이 보기보다 날카롭더군.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래턱으로 뭔가를 뚫은 적은 본 적이 있지만 베르토가 말했다. 뭔가를? 내 머리통 같은 걸 말하는 거냐? 내가 물었다. 그 5초가량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듀건이 입을 열었다. 어쨌든 놈들에 관한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놀랬어. 헤즈와 아자야가 올린 정찰 보고서에 설명이 몇 줄 있긴 하지만 그게 다야. 그래서 널 불렀어. 나는 베르토를 한 번 보고 듀건에게 시선을 옮겼다. 듀건이 말했다. 고메즈 말로는 네가 개인적으로 그것들과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던데 거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이었다고 들었어. 절 사령관은 지난 몇 주 동안 너한테 그것들을 관찰하는 임무를 맡겼다고 했고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 놈들이 돔을 뚫고 들어오면 우린 끝이야. 나는 시선을 다시 베르토 쪽으로 돌렸다. 베르토는 내 눈을 피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라고? 마샬이 말했다. 그렇네. 자네는 그것들한테 잡아먹힌 경험이 있지 않나. 베르토가 대신 대답했다. 미키는 크리퍼한테 잡아먹히는데 도가 텄죠. 베르토와 나샤는 이제 둘 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굴렸다.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식스가 세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베르토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확실해, 미키? 중요한 일이야.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베르토가 나를 다그치고는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나샤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재생탱크에서 막 나왔어. 베르토 너도 알잖아. 마샬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둘 사이에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는 건가? 베르토는 한층 수상쩍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미키 말이 맞아요. 아침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젯밤 임무를 수행하기 전 꽤 오랫동안 업로드를 안 했답니다. 딸이 멍청이는 아니었지만 더 좋은 먹잇감을 노려보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그는 베르토를 오랫동안 뚫어져라 보다가 말했다. 됐네. 자네들 모두 채비하게. 고메즈와 아자야는 에어커버를 구동하고 도매에서부터 보안 경계선 넘어 반경 2000m 범위를 지표 2와 레이더로 훑어야겠어. 그것들이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하기 전 미사일도 탑재하고 할 일을 끝내고 민간인들을 피신시키고 나면 반경 1km 내에 그것들을 쓸어버리도록 하지.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머지 인원들도 도보로 15분 이내에 보조로크로 탈출할 준비를 해두고 듀건, 놈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면 실험실의 표본을 마련해야 할 거야. 마샬은 미소 지었지만 행복해 보이기보다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제군들, 이제 사냥이 시작되겠군. 알겠지만 나는 전에도 경험이 있어. 내가 말했다. 듀건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첫날 힐메 스테이션에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딱히 교류가 없었다. 나는 생명공학부에 자주 간 적이 없었다. 설사 배치되더라도 실험실 청소 같은 임무뿐이었다. 그는 전투 장비를 몸에 차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전투복을 반만 입고 있어도 옛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듀건은 그런 부류는 아니었다. 마치 털 뽑힌 닭 같은 복장을 하고 코스튬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이전에도 이런 임무를 맡아봤다고. 그런 장비는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듀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비대원들은 이미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다. 나는 10분째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머리가 휑한 남자는 로버트 어쩌고였는데 밥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고 로버트보다 키 작은 여자는 캐첸이라고 했다. 세 번째 사람은 질리언이라고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았다. 그때 경비대원들은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기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무장한 채 출정을 나가는 것은 착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의견이 대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쟤네는 경비대야. 할 수 있으면 잘 때도 완전 무장하고 잘 거야. 무장을 하고 있으면 무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무게가 거의 100km나 더 나가게 돼. 털피를 신고 걷기에는 너무 무거워진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최대한 단단히 쌓인 눈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해. 푹푹 빠지는 눈가루에 몸이 1m 이상 잠긴 상태로 걷는 게 쉽지는 않거든.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나도 나름 무장하고 있었지만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한 방한복만 몇 겹 입고 있었다. 저는 양 허리춤에 권총집에 번호 2개를 차고 있었다. 나는 선형 가속기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번호보다 훨씬 무겁고 용도도 다양하지 않은 데다 빈 손목에 무리가 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는 무기는 선형 가속기 뿐이었다. 그리고 힘멜 스테이션의 마지막 날 이후로는 번호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뒤건이 말했다. 조언은 고마워. 하지만 그것들이 갤러허 다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봤어. 방한복 말고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보호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갤러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봤댔지? 메인 로크 바닥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봤어? 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소매 안쪽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오른쪽 보호 장갑과 나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내가 봐줄게. 내 말에 듀건은 팔을 들었다. 나는 그의 장갑을 한번 비틀어 소매에 달린 고정 장치에 채웠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 연결부가 모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몸통 갑옷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몸통 갑옷이 가슴팍에 연결된 걸 확인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해해. 너한테는 별거 아니겠지. 그래도 이해해줘. 우리는 죽어도 리셋 버튼을 눌러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우리한테 죽음은 그냥 끝이야. 그래서 난 전투복이 필요해. 나는 웃음이 났다. 리셋 버튼이라고? 재생탱크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 같아? 들어봐. 싸움 걸려는 건 아니지만 네가 익스펜더블이고 나는 아닌 건 사실이잖아? 우리는 동기가 달라. 나는 나가서 샘플을 채취하고 사지 멀쩡하게 돌아오고 싶어. 나는 가속기 어깨끈을 머리 위로 넘겼다. 최대한 빨리 조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끈을 충분히 푼 다음 걷는 동안 등 뒤에서 덜렁거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메어두고 싶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 다만 네가 리셋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네 생각처럼 그렇게 신나지는 않다는 거지. 내가 말했다. 내 오큘러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자야와 고메즈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출격 준비 바랍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비대원들이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로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호흡기를 연결했다. 듀건은 헬멧을 고쳤었고 우리도 이동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행성 도착 생명체가 착륙을 방해한 것은 거의 200년 전 여기에서 동쪽으로 50광년 떨어진 우주에서였다. 상륙 거점 사령부에서 행성에 붙인 이름이 있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이름을 모른다. 요즘에는 그 행성을 로어노크라고 부른다. 로어노크는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근처 항성에는 적색 외성이 있었고 행성 자체도 축의 기울기가 없고 물도 거의 없으며 자전과 공전 주기가 31일로 일치하는 바위 덩어리 행성이었다. 쪽 극지방은 섭씨 8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고 반대쪽 극지방은 이산화탄소도 얼릴 정도로 추웠다. 그 사이에 행성을 둘러싸는 벨트처럼 1년 내내 생물이 간신히 살 수 있는 지역이 존재했다. 그 폭은 약 1000km였다. 로어노크는 역사가 깊은 행성이다. 약 70억 년 전부터 생명체가 살았다고 추정된다. 그동안 로어노크에서 진화한 모든 생명체는 폭이 1000km밖에 되지 않은 좁은 벨트 지역 안에서 건조하고 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액체 상태의 물을 수백만 리터를 그런 지역에 가져가는 것은 돈다발이 든 자루를 들고 판자촌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개척지에 착륙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개척민들은 무언가에 쫓기기 시작했다. 미지의 생명체가 바람에 실려와 노출된 피부를 파고들었고 그러면 가려운 발진이 돋다가 고름이 찬 물집이 생기고 결국은 폐혈증에 걸려 죽게 되었다. 모래 속에 굴을 뚫고 사는 갑옷도 뚫을 만한 송곳니가 달린 불가사리 같은 생명체도 있었다. 이들은 상대를 몇 분 안에 괴사시킬 독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에 있는 땀샘에서 진한 황산을 뿜어내는 사람 절반만한 크기의 곤충들도 있었다. 그 행성에 살던 생명체들은 대부분 개척지 주민들의 방어를 뚫을 수 있도록 진화한 것 같아 보였고 로어노크 사령부에서 개척지가 잠식당하기 전 기록을 전송해둔 덕분에 우리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거의 착륙 첫날부터 개척민들은 메인돔 밖에서는 1시간 이상 살아있을 수 없었고 루어노크 사령부는 개척민들을 지키지 못했다. 매주 한두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더니 결국에는 필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익스펜더블을 몇 명씩 복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결국 지상기지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최대한 조심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돔 안에서 무언가가 번식하기 시작한 뒤였다. 사령부에서는 멸균 프로토콜을 대여 차례 시도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들은 어떻게 해도 되살아났고 결국 복제한 익스펜더블이 개척지 전체 인구를 채우게 되었다. 중앙 프로세서는 아미노산이 모자라게 될 때까지 익스펜더블을 찍어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익스펜더블 중 하나는 죽기 직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희미하게나 짐작할 수 있었다. 생명공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에 맞설 파지를 개발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6시간 만에 내성을 가진 놈들이 나타났다. 내장이 모두 액체로 변해 신체의 모든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개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왔다. 나는 눈밭으로 걸어나가며 200번 넘게 고쳐 죽은 루어노크의 익스펜더블 제로를 생각했다. 루어노크의 토착 생명체들은 개척민들에게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유형이 아니었다. 전자기장을 방출하지도 않았고 발전기나 도로, 자동차, 도시도 없었다. 저도 우리가 아는 형태의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에는 미친 듯이 능통했다. 그들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는데도 뛰어나고 다른 생명체에 매우 배타적이었다. 척박한 행성에 그나마 생존이 가능한 지역에서 서로 싸우고 환경에 맞서며 진화한 역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이 모든 요건이 합쳐져서 루어노크 상륙 거점 개척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로의 생각을 하다 보니 어제 땅굴에서 만난 거대한 친구가 떠올랐다. 지각이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었고 개척민들이 그들을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루어노크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혹시 루어노크에도 토착 생명체 중 하나와 마주쳐 그들에게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사령부에 보고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상륙거점 개척지를 건설하다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 개척지가 나 때문에 실패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가고 동쪽 하늘에 이미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다. 로코에서 나온 지 1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보안 경계선에서 500m 정도 밖을 걷고 있었다. 듀거는 통신창에 대고 베르토와 나샤에게 크리퍼 떼가 아닌 크리퍼 한 마리를 찾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상의하는 중이었다. 그때 캣이 쿵쿵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무기고에서는 우리 둘의 크기가 거의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1m 높이의 눈을 밟고 서 있는 바람에 그저는 나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목을 뒤로 한껏 젖혀야 했다. 캣이 물었다. 저기 가속기를 챙긴 거야? 난 다들 버너를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그녀가 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다. 지금 이 순간에 젬마 때문에 버너를 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9년이나 지났지만 그날 일에 아직 완전히 무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없어. 그냥 감으로 선택한 거지. 내가 말했다. 감으로? 첫 데이트 때 입을 옷을 고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무기를 선택할 때는 좀 아니지 않나? 눈치를 보아하니 그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기세였다. 정확하게는 내 감이지. 버너는 크리퍼에 맞서기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았어. 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울 헬멧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하지만 무기고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보통 경우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지 생각해봤어. 캣은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그런데 버너, 당연히 버너일 것 같더라. 지금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놈은 1초당 최대 한 발밖에 쏠 수 없어. 게다가 엄청나게 무겁기까지 하지. 너희가 입고 있는 전투복 무게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무거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호흡기에 가려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맨날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놈들한테 2번이나 당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본 거야. 그녀는 끄덕였다. 알겠어. 굉장히 철학적이네. 뭐 저승문을 몇 번 두드리다 보니 아 그렇네. 극락을 찾아가는 중이구나. 농담하기에 좋은 때는 아니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 같진 않아. 기생충 같은 내세를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너로 깨어나잖아. 업보에 따라 내세가 정해지는 거라면 너한테는 가장 안 좋은 내세도 미키 반스인 거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별일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런 것 같네. 내가 말했다. 듀거는 20m 떨어진 곳에서 허리까지 눈에 파묻힌 채 베르토와 교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크리퍼 떼를 만날 수 있는 적어도 엄청나게 큰 놈 하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었지만 그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니프라임 기준에서 보면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하늘은 맑고 깊고 칠흑같이 어두웠다. 몸에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별은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별만은 밝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캐시 말했다. 있잖아, 여태 너랑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는 그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듀건을 주시한 채로 손은 버너에 올려두고 있었다. 없지.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이상하지 않아? 나 피해 다녔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드라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절반은 내가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절반은 나에게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지난 9년 동안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붙여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은 없었다. 이런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려는데 중력 생성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머리 위 60m쯤 상공으로 나샤가 지나쳐 갔다. 듀건이 통신창에 대고 말했다. 제발 지금 이동 중이라고. 우리는 돔에서 멀어져 오늘 아침 내가 터널에서 빠져나왔던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나의 거대한 크리퍼 친구가 앞에 나타나면 듀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재밌는 거라도 있어? 캐시 물었다. 아니야,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내가 대답했다. 나한테도 들려줘. 심심하잖아. 물론 그녀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려면 왜 말할 수 없는지도 이야기해야 하니까. 다행히 둘러댈 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듀건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를 지르다 말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캐시 말했다. 아니 저거는... 그때 듀건이 눈밭에 디뎠던 오른발을 쳐들었다. 그의 다리에 크리퍼가 감겨 있었다. 놈의 뾰족하고 작은 다리가 찢긴 전투복 속을 파고들고 있었고 턱뼈는 듀건의 무릎 뒤 전투복 이음새에 박혀 있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일이 터지기 전 10분 동안 듀건 옆에 걷고 있었던 다른 경비대원 2명이 듀건의 다리에 버너를 겨냥했다. 듀건은 처음에 그들을 부추기는 듯 했다. 하지만 갑옷이 벌겋게 달아올라 물렁해지면서 크리퍼의 이빨은 그의 다리에 점점 깊이 박혔고 눈 속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증기가 올라와 시야에 크리퍼들이 가려지자 듀건의 고함은 비명으로, 비명은 절기로 바뀌었다. 나는 그를 중심으로 삥 둘러 옆으로 이동했다. 한 30m쯤 떨어진 곳에 회색 화강암이 눈을 뚫고 올라와 있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설피를 신고 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다. 나는 뛰기 시작한 지 3걸음 만에 눈에 얼굴을 쳐박고 고꾸라졌다. 곧 크리퍼의 이빨이 내 목 뒤를 파고들 거라 상상하며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전동보호 장갑이 내 팔을 잡고 일으켜주었다. 캣이었다. 일어나! 움직여! 캣이 내 등을 떠밀었고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기 전에 얼른 발을 디뎠다. 뒤따라오는 캣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욕이 섞인 비명을 지르는 경비대원 둘이 따라오고 있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다. 세찬 북풍에 증기가 거치고 있었다. 듀건이 보이지 않았다. 눈밭 밑으로 끌려간 모양이었다. 경비대원 둘은 아직 따라오고 있었지만 각각 크리퍼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얼마 못 가 잡힐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바위 위로 올라가 어깨에 맨 가속기를 낚아채 발사 준비를 했다. 왼손에 가속기 배럴에 무게가 실려 약간 움찔했다. 잠시 뒤 캣이 내 옆에 올라섰다. 우리는 쌓인 눈 위로 50cm쯤 솟아있는 폭 3m짜리 화강암 섬 위에 서 있었다. 크리퍼 하나가 나를 거의 칠 수도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불쑥 내밀었다. 나는 가속기를 조준한 뒤 발사했다. 가속기 반동 때문에 캣이 있는 곳까지 밀려났다. 그 순간 크리퍼의 앞쪽 3마디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되어 날렸다. 와, 철학자 맞았네. 캣이 말했다. 다른 경비대원들이 아래에 있었지만 눈밭 아래에는 꿀렁이는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뗐지만 중력 생성기에서 나는 긁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베르토가 도착했다. 스포트라이트 한 쌍이 처음에는 우리를 비추다가 듀건과 다른 대원들이 사라진 쪽을 향했다. 샘플 얻었어? 통신기 너머에서 베르토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체 일부만. 나는 바위 아래로 뛰어내려 크리퍼의 잔해를 집어들었다. 베르토는 이미 구조용 갈고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시 바위로 올라가 캣에게 크리퍼 샘플을 건네고 그녀의 전투복에 구조 갈고리를 연결했다. 캣이 한쪽 팔을 내 가슴팍에 둘렀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몇 초 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위에 크리퍼 떼가 득실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베르토의 리프터 화물칸으로 올라서자마자 이미 미사일 2개를 떨어뜨린 나샤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갔다. 화물칸 문이 닫혔고 우리는 넓게 퍼지기 시작한 플라즈마 파장을 피해 멀리 날아갔다.